네,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함께 무릎 통증, 스포츠 활동하시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 때문에 외래에 내원하시는 젊은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면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보다 젊었을 때 생겼던 스포츠 손상을 방치해서 시작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의 수많은 관절 가운데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 역시 무릎이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증상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시는 것과 또 하나 무릎이 붓는 것, 그리고 무릎을 움직였을 때 마찰음이나 또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증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릎 구조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연골과 인대 그리고 관절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자극이 반복되면 여기서 그 자극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연골 손상이나 또 관절 손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손상들이 반복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들의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면서 연골 파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순환이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자, 퇴행성 관절염 하면 이전에는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만 겪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퇴행성 골관절염을 임의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는데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한번 생겼다가 쉬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무릎에 붓는 증상이나 아니면 무릎의 통증 이런 것들이 한번 생겼을 때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해결을 해주면 여기서 진행되는 것이 멈추는데 이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없었을 때에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꼭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기, 중간 단계, 퇴행성 관절염 말기.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조금 앞단계에서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치료 방법 원장님 달라지겠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편의상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요. 관절염 초기 환자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거나 아니면 며칠 정도 약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충격파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겼을 때 계속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비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건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사치료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줄기세포 주사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수술적인 단계와 비수술적인 단계의 중간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더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에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나 원위부 대퇴골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증식주사 원장님 이 원리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증식주사 치료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상된 연골이나 손상된 인대 부위에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이 염증 반응이
생겨나고 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증식 재생 반응, 조직 재생 반응을 일부러 유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주기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부위에, 우리가 인대나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이게 염증 반응을 처음에 유발하게 되고 약간 붓기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이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구나, 가서 해결을 해야지, 원래대로 재생을 시켜야지 하는 이런 조직 재생 반응들이 동반되는데, 이 네네. 조직 재생 반응을 통해서 손상되어 있는 인대가 보다 두껍고 탄탄한 인대로 재생될 수 있게 유도를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특징들 소개해 네. 주실까요?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 절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우리 몸의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서 급한 불을 끄는 이러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천천히 원래보다 두껍게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러한 증식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정말 손상된 게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 손상된 부위가 굉장히 큰 부위고 중요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 없이 괜찮겠지, 그리고 계속 증식 주사 치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증식 주사를 통한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62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무릎에서 열이 나고 붓고 이런 염증 반응이 있었고, 무리하게 걷고 나면 통증이 심해지는 이런 그 증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저희가 시술 전에 MRI 검사를 했을 때는 무릎 앞쪽과 뒤쪽에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 물이 차는 소견이 관찰돼 있었고, 이렇게 무릎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 관절 연골의 그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정상 범위에서 떨어져 나가고 네. 탈락되는 이런 소견이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연골도 손상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나면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이 확 억제되고, 그래서 손상된 연골 조직들이 정상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5세예요. 75세 우리 어머니. 무릎 네네네. 불편하시고요? 무릎이 한 1년 된 것 같아요.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아파요. 아이고. 근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만 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동네 병원을 갔다 연골 주사를 달라 했더니 연골 주사 맞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딴 데를 갔더니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아서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누가 이 좋다 해서 그걸 일을 한 달 내 일주일마다 그걸 맞았어요. 드셨어요. 예.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거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했더니 또 무슨 주사를 지금 어제까지 3번 와요. 근데 그 주사 맞고는 좀 덜해요. 조금 주사 맞을 덜하시고요. 때, 예, 주사 맞을 때보다는 좀 덜해서 네. 지금 3번을 맞으라고 해서 어제까지 맞았거든요. 그 주사를.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충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네. 제가 여쭤볼 거는 네.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그 병원에 가셔서 해보시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뭐 괜찮대, 좋대요. 네. 그냥. 네, 뭐 네. 이상 없다 해갖고 주사를 맞아서 아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병원을 가니까 왼쪽이 좀 무릎하기 좀 연골이 좀 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왜 걷기만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머니, 우리 사람 무릎은 네. 모양은 하나지만 저희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누는데요. 네. 서 있을 때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게 되고, 네. 옆에서 봤을 때 무릎 앞쪽을 또 다른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무릎 앞쪽에는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 무릎 앞쪽에 있는 관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을 받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무릎 앞쪽에 관절이 망가지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계단을 내려갈 때 힘들거나 계단을 네. 오를 때 힘을 못 받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무릎 앞쪽의 관절염 증상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진단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네. 주사 치료를 할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관절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무릎에 정밀 검사는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MRI 네. 검사라는 걸 하면은 네. 저희가 이미지를 그냥 앞에서만 보는 거, 옆에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무릎을 단면으로 잘라서도 볼 수 있고 연골을 잘라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은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잘 해보시면 네. 아마도 무릎 앞쪽에 연골 손상이 진행돼 있거나 아니면 무릎 앞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주사 치료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네. 그때는 내시경 치료나 이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정밀 검사를 안 받아보시고 계속 주사만 맞으시면 네. 결국 앞쪽에 내시경 치료를 해서 저희가 재생을 시켜야 되고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 있는 게 되고 나중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아이고. 그런 점들을 어머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 줄기세포 이식술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줄기세포 이식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세포들이었는데 이 세포들은 내가 어디를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군인들이 자대 배치 받는 것처럼 자대 배치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서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은 육군에 갈 수도 있고 해군에 갈 수도 있고 공군에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고 배를 야. 조종할 수도 있고 또 탱크를 몰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세포들이 줄기세포 우리 몸에는 성인이 되면 대부분 기능이 갈라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태반에 탯줄에 이런 줄기세포들이 고농도로 네.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탯줄에 있는 그 동종 배아줄기세포, 이 동종 배아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주사를 해주면 필요한 환자분들의 필요한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이게 그 부위에 맞는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게 이렇게 치료하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야, 원장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너무 설명을 네. 잘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역시 일반 외과적인 수술에 비하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고 참 좋은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치료 시간, 일상 복귀라던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면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이 시행하는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아니고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되겠는데요. 장점은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원래 자기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절삭하거나 깎아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관계받지 않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와. 그리고 한 번 시술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관저경을 통해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뭐 10분, 20분 정도만 해도 끝날 수 있는데요. 또 최소 절개, 네. 약간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치술이기 때문에 예. 환자에게 그 장시간의 수술로 인한 위험성들이 위험성을 없을 수 있고 위험성이 없을 수 있고요. 또 고령이거나 내가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신장질환, 심장질환 이런 만성질환이 있어서 네. 긴 시간 동안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그럼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줄기세포 이식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무릎 손상, 관절 손상 환자들 중에 무릎 손상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인공관절이 필요하지만 인공관절에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연령이 많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질환이 있으셔서 인공관절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 시행할 수도 있고 네. 젊은 나이에서도 연골 손상,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 같이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관절경 시술을 했는데 다른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는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분들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다음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골은 이제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던데 실제로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재생이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좀 회복하는 과정의 모습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 무릎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신 분의 관절경 사진인데요. 무릎의 관절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있는데 이 관절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퇴행성 골관절염인데 이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혈관이 아니라 관절액에서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혈액순환을 동반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연골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직접 넣어주면 당연히 연골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술 전의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떨어져 나가 있는 부위가 직경이 한 2.5cm 정도 돼 있는 어이구. 연골이 보이는데 이 연골을 시술하면서 젤리 같은 동종 배아 줄기세포 농축액을 도포를 해주면 네. 시술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 보면 연골 손상이 손상된 부분이 주변 조직의 연골과 거의 비슷한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진으로도 정말 드러났던 뼈가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난 뒤에 연골이 잘 재생된 모습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 좀 살펴볼게요. 66세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신 66세 여자 환자분의 관절경 사진인데요. 주로 걸을 때나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많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돼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네. 인공관절은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시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는 본인의 관절을 좀 살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시술 전에 보시면 주변에 그 남아있는 연골보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시술하고 12개월이 지나면 관절 연골이 거의 그 정상적인 연골과 비슷한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금 연세가 좀 젊으신 편이에요. 네. 60세 어머님께서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으셨네요. 네.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움직일 때나 그리고 계단 오르는 거 이런 게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특징적으로 무릎 관절염이 진행된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걸을 때 힘이 들고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시술 전에 보시면 아까 분들보다 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이 연골의 관절면에 거의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네네. 시술하고 20개월이 지난 후에 관절경 사진을 보면 주변 조직과 거의 비슷한 연골로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3세요. 63세,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원장님 네네.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인사 네. 나누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 많이 일을 좀 해가지고 아파서 네, 주사를 좀 몇 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주사를 계속 자주 맞아도 괜찮은지 그러셨구나. 주사 치료를 몇 번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3번 받고 허리는 많이 맞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주사 치료를 처음 주사 치료 시작하기 전에 엑스레이 검사는 물론 해보셨겠죠? 네네. 그 엑스레이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염증 있다고 주사를 맞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주사 맞으신 기간 동안에 처음 네. 주사 맞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혹시 한 번 맞으면 증상이 오랫동안 없었고 이렇게 잘 유지되는 기간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좀 계속 짧아지나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짧아져요. 아, 허리 말고 무릎은 어떠세요? 무릎은 한 번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서 있으면 바늘로 퍽퍽 쑤시는 것처럼 많이 아프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다는 주사는 아마 연골 주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히알루론산 주사라고 무릎의 네.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주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사는 네.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고 무릎에 생긴 염증들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급성기에 무릎에 네.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붓거나 네. 무릎에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은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네.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손상이 있어서 계속 무릎에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네. 처음에 연골 주사를 3번 맞을 때는 이게 주사 맞으면 한 1년은 괜찮았는데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맞을 때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아프고 그리고 또 가서 맞으면 이번에는 3개월밖에 안 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맞으면 맞을 때뿐이고 또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연골 주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 관찰하셨다가 네. 내가 연골 주사 맞는 주기가 계속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네.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하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 네. 생활하시는 건 어떠세요? 생활은 제가 사실은 일을 하는데 앉아서 하다가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면 걸을 수가 없고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작업 환경이 바뀌면서 앉아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서서 생활하시면 서서 일을 하시면 네.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무릎도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 네. 시기가 잘 적응되고 문제가 없으면 무릎이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릎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무릎이 붓는 증상이 생긴다 그러시면 네. 내 무릎이 혹사되고 있구나. 가서 검사를 꼭 받아봐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사를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 예, 충분히 고민되고 또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정밀 진단이 없이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 이 점 인지하시고요. 내 몸이 보내는, 내 무릎이 보내는 시그널을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8입니다. 78 되셨어요? 여섯이요. 여섯.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네, 연골 주사를 여러 번 맞았거든요. 네, 그럼 안 돼갖고 이제 줄기세포가 못한다고 해서 줄기세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한 4개월 전에 한 4개월 전에 했는데 이건 뭐 무슨 처음에 맞아갖고 한 2, 3일을 굉장히 부드럽고 야 이런 거 보거나 행복했는데 네. 지금은 뭐 한 3일 하루 약 안 먹고 이틀 있으면 뭐 다시 계단도 아프세요? 뒤로 내려와야 되고 네. 아이고. 앞으로 올라가는 건 이렇게 잡고 아이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시구나. 그래, 아마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 줄기세포 치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줄기세포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네. 자기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모아서 농축해서 다시 주사해 주는 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줄기세포가 많이 있는 동종 배아 줄기세포에서 채취를 해서 쓰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인데 아무래도 줄기세포의 숫자나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 증상을 좋게 만드는데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만약에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시술을 받으셨는데도 증상이 잘 유지되다가 이제는 잘 유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는 관절염이 그만큼 좀 더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님 연세를 생각하건대 이제는 정밀 검사를 해서 관절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관절을 만들고 있는 테두리 연골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정상인지를 꼭 한 번쯤은 중간 평가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중간 평가에서 이거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좀 넘어선 것 같고 비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중간 단계의 시술이나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견이 나오면 과감히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포기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서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통증을 해결하는 비술적인 치료법, 환자의 부담을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생각보다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변화 때문에 좁아져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화면처럼 신경 다니는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고 아파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는요. 네.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저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특히 한쪽 다리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당겨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도 환자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으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여기저기 뭐 저리고 쑤신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많은 부위에 조금씩만 이상이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허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4, 5번 사이에 이상이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로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건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에도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리만 아프더라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체중 관리, 건강 관리 하듯이 사실은 척추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이 막 시작됐을 때 이제 간단한 치료법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모든 질환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존적인 치료이고요.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기에 내원하시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고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2단계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고정술과 유압술 아니면 인공 디스크 추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받아보셨는데 좀 도움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만으로 이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척추에 부착하는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 간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일까요? 네,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쓰일 수 있고요. 네.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받기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인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좋고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는데요. 증식주사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목이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년 전부터 우측팔이 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리도 좀 저린 증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분인데요. 경추 MRI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유발됐던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고 네. 이제 수술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 단계적 치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역시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경우인데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처음 증상이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그렇게 잘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해 다르고 올해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참지 마시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고요. 연세가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79세. 70대 후반이시고요. 오늘 네네. 전화 주신 분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젊게 들리시는데 네네, 김묵화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님? 아, 예. 저는, 이제 무릎하고는 상관없는 오른쪽은 무릎을 했는데요. 네. 엉치에서부터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발가락하고 다 저리거든요. 손까지. 저린 증세가 있고 엉치는 좀 시큰거리는 증세가 있고요. 네. 걸을 때만 좀, 시큰거려가지고 조금 고통을 받아요. 걸으실 때. 엉덩이 다리는 왼쪽이 저리고 아프세요? 저린 건 다 손도 저리고, 오른쪽 다리 발가락 같은 데가 다 저리거든요. 아, 오른쪽 다리가 저리시다고요? 오른쪽도 저리고, 왼쪽도 저리고요. 근데 양쪽 왼쪽이 더 심합니다, 양쪽이. 그러면 엉덩이 시큰거린다는 것도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요, 왼쪽만 그렇습니다. 엉덩이는 또 왼쪽만요? 아, 네네. 네네. 혹시 이런 증상이 몇 년쯤 되셨을까요? 저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요. 1년.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걸을 때가 그렇고 다른 동작일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신 거고요. 아, 예. 쥐가 나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면 한 2번씩 쥐가 나거든요. 아, 네. 일어나려면, 종아리가. 어머님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다른 병은 없으시고요? 저는 수술한 게 참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당뇨도 있으세요 혹시? 당뇨는 없고 당뇨는 혈압하고 고지혈. 예. 척추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네네. 통증의학과를 한 몇 년 다녔습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서 진단명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MRI를 찍었는데 네네. 협착증이고 3번, 4번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전에는 받았어요. 그때는 조금 아팠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요즘은 안 받으셨고요. 네네. 어머니 그런 이제 협착일 때 초기에는 이제 1단계 치료로 증상이 쉽게 완화가 되다가 그러면 이제 잘 지내시는데 증상은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실 일은 일단 처음에 그런 주사도 잘 들었기 때문에 주사를 한두 번 맞아보시고 약도 조금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네. 전처럼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또 몇 개월씩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만 있으면 지금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사를 몇 번 맞아도 증상 호전이 정말 별로 없으면 조금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전문병을 찾든 해서 이제 또 검사를 또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2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때문에 뭐 약치료, 물리치료 받아봤는데 차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은 비수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원장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기구를 넣고 이를 통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염증 부위를 보면서 치료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확대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치료를 하고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처가 작고요. 근육의 손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들어보니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목이 아픈데 가능할까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질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 등에 따르는 협착증도 이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실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아버님이신데 통증이 5년 정도 되셨고 신경 성형술도 받아보셨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MRI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또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1단계 치료가 잘 들었는데 점점 이제 그 1단계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바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이렇게 훤하게 넓힐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치료 이후에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다리가 당기던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니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하실 정도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고령인 분들은 큰 치료를 받으시기가 좀 부담이실 수 있는데 다음 사례가 90대 어머님이시네요. 네, 이분은 9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그냥 허리 아픈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2년 전에는 흉추 12번에 뼈가 부러져서 척추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후로 서서히 다리도 당기고 아프고 걸을 때 좀 중심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였던 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흉추 12번과 1번 사이, 요추 1번 사이, 그리고 요추 1번과 2번 사이, 그리고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협착이 서서히 더 진행을 해서 이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는 고령이어도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저 세 부위의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그렇게 통증이 차츰차츰 감소해서 지금은 걸으시는데 큰 지장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올해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8세예요. 네,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욱호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그 허리 수술을 10년 전에 해가지고 핀이 2개가 박혀 있어요. 네네네. 고정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허리 엉치하고 왼쪽 이렇게 종아리 옆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언제부터요? 그게 좀 됐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서울서도 받고 여기 전주에서도 몇 군데 받고 네네네. 올해 3월 달에 시술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 3월 달에, 여기도 예, 지난 3월에 시술까지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고 또 지금은 제 한원에서 침을 맞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네.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걸으실 때마다 고기가 아프니까 걷는 게 좀 힘드신 상태인가요? 그러죠. 어머님 시술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정밀 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진단명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진단명은 그냥 협착증, 디스크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가도 그렇게만 나오지. 나는 엄청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데 네,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아플 정도가 아니니까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시술하고 시술이 안 되면 맞습니다. 수술을 하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어머님 실제로
네. 이제 10년 전에 그 이제 뭘 집어넣은 수술, 이제 보통은 아마 이제 고정술 유압술일 텐데요. 네. 그걸 하고 나면 네. 어머니 같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인가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 그 이전에 수술 받았던 그 주변 부위가 나빠지면서 네.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네. 어머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1단계 치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시술 아마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방법을 받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까지 받은 다음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이제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치료를 받았던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좀 가까운 다른 자문병원도 괜찮은데요, 어머님. 그 영상을 들고 조금 더 면밀하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협착이라는 게 신경 혼로가 좁아졌다는 것인데 정말 심하게 좁아져도 문제가 되지만 약간만 좁아져도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으면 어머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의 요 가려운 부분을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네. 자료를 좀 챙기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몇 군데 좀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면담을 좀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네.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 답답하셨던 마음을 우리 김우커 원장님께서 딱 긁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수술 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 있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침 우리 어머님처럼 고정술 한 차례 받으시고 또 통증이 찾아오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장님 함께 봐주시죠. 네네.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못이 6개나 들어가 있는 조금 더 큰 수술 받으신 분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8년 전에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는 잘 지내셨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다리가 좀 아픈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때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그 3번과 4번,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윗부분인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랫부분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특히 요추 5번과 1번 사이는 협착증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네.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로를 넓히게 되고요. 이 이후에 특히 밤에 잘 때 그런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지금은 다리를 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과 같은 비슷한 사례인데 꼭 다른 전문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우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